자, 경제학 원론 거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8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참가자가 한 10명이 지금 빠져 있네요. 39명 막 들어오고 있네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안 되나? 자, 봅시다. 채팅. 자, 이 과목은 경제학 원론 거시 과목입니다. 즉 경제학을 전공자로서 처음 입문하는 과목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학 전체를 우리가 나누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눕니다. 나누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한테는 1학기 때 경제학 원론 미시를 수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경제학 원론 거시를 수강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제학의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짧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학기에 미시거시를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덤성덤성하는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래서 한 학기로는 교양용어로 경제학 개론되어 있고 그건 이제 뭐 2학기도 투자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 용어로 그냥 개설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이제 처음에 2학기로 나눠 가지고 전체를 한번 훑는 겁니다. 훑고 그 다음에 2학년에 가가지고는 물론 미시, 그러니까 미시 부분을 2학기에 걸쳐 가지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거시 부분을 또 2학기에 걸쳐 가지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강론을 아마 듣게 될 겁니다. 3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 원론 거시 과목인데 지금 여기 이제 아마 수강 신청자들은 정규 우리 전공자들은 1학기 때 듣기 때문에 아마 1학기 때 뭐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기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한 복수 전공이 한 절반 정도, 재수강이 한 3분의 1 정도, 뭐 기타 뭐 그 외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과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시를 듣고 거시를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 미시를 듣고 난 뒤에 원론 거시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경제학 원론 미시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공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하고 지나죠.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시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경우에는 뭐 한 학기에 미시 거시를 같이 들으라 라고도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일단 뭐 수요 공급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이미 다 본 사회 시간에 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급하면 거시도 같이 들어도 되지만 미시를 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서가 여기에 지금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수업 전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학기 초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조금
조금 밀리더라고요. 자, 이게 너무 커서 좀 보기가 어렵나? 자, 뭐 굳이 수업 개요를 이야기하면 국가 경제의 구조 및 운영 원리를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거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가 미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제일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국가 경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경제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때? 그러면 실제 뭔가 하면 그 국가 경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든지 내 지역 경제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합치면 내 근처 어떤 범위 내의 경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나누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국가 단위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때 그러면 대부분 국가 경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경제를 분석한다. 그 이야기는 국가라는 것은 국경이 있기 때문에 국경이 있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동의 완전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뭐 일부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경제가 됩니다.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활동 내에서 독립적인 단위 내에서 경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뭔가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가지고 잘해야 된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국가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운영 원리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총소득, 총소비, 총투자, 순수출 등과 같은 직계적 변수로 구조화하여 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죠. 당장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100%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용어를 다시 더 깊이 이해할 겁니다. 국가경제 전체가 뭐냐? 오늘 배우겠지만 소위 우리가 GDP를 가장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뭔가 하면 덩치로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보다 또 나누어가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정보가 많고 세부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총소득 GDP를 총소비하고 투자하고 순수출 등으로 나눕니다. 등으로 나누고 이거는 이제 직계적 변수라는 것은 미시에서 이야기하는 개별 변수가 아니고 국가 경제 전체의 합이기 때문에 소비라는 것은 국가 경제 소비입니다. 내 하나 소비가 아니라 전 국민, 전 기업, 전 공공기관의 소비입니다. 그걸 다 합치기 때문에 우리가 직계적인 영어로는 aggregat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계적 변수라고 하죠. 이런 직계적 변수를 구조화해서 경제 성장,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가 성장을 잘하느냐. 다 높은 성장을 원하죠. 그래야지 잘 사니까요. 잘 살기 위해서 성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해가지고 미래 뭐 지금 써버리냐 아니면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더 쓰는 게 낫냐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왜 물가가 오르냐? 왜 어떻게 하면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을 이야기하면 거시긴작에서 답은 이번 학기도 배우겠지만 물가는 왜 오르느냐? 통화현상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그 외에 뭔가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 외의 요인들은 마이너 요인입니다. 결국 경제학에서 보는 중요한 물가 원인은 물가 때문에 그 통화량 공급,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통화정책 당국이 물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성장이고 투자고 물가고 다 고용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용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중에서도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자꾸 늘릴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국제수지, 이자율. 최근 이자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엄청난 저금리에서 최근에 급격히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죠. 급격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뭐 주가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부채를 가진 사람들은, 돈 빌린 사람들은 지금 애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좀 뛰어가고 있죠. 뭐 청년 무슨 저축,
거의 뭐 국가에서 일부 대줘가지고 시장 이자율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일부 대줘가 합쳐가지고 거의 연 10%대의 이자율의 저축 상품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자율. 이자율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국제수지. 국제수지라는 것은 외국하고 거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뭐 자본수지, 흑자, 적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흑자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무역수지에서의 흑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등 외국하고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의 해석, 국제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가격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죠. 환율. 뭐 이런 것들의 결정력 많죠, 그죠? 성장, 저축, 투자, 물가, 고용량, 이자율, 국제수지, 환율. 이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운영 원리 및 효과를 학습한다라는 거죠. 왜 이걸 배우느냐? 국가경제를 왜 배우느냐? 거시경제학은 철저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역사가 길진 않아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나와서 일반 이론이라는 교재를 쓰고, 교재도 아니죠.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고 난 뒤에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과목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 전에 거시경제학에는 용어가 없었어요. 경제학은 미시경제학밖에 없었는 셈입니다. 물론 거시경제학에서 보고 있던 부분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냥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시장 이론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안 맞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공공재, 공유자원, 독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라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더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뭔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망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담 스미스, 우리 경제학의 할아버지 책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확인하고 재확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의 가장 뼈대죠. 뼈대고. 그래서 그쪽 이론을 우리가 고전학파적 경제 이론,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 시책이라는 것은 필요 없죠. 정부 정책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다. 오히려 개입을 하면 망친다라는 거죠. 일부 뭐 공공재나 공유자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고 그 외 전체 경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929년 대공황이 딱 터지고 난 뒤에 이 공황이 해결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전에 경기 변동 이론에 따르면 그런 이제 공황, 불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불황이 생기면 실업이 발생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다시 잘 팔리고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그전 경제는 한 2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회복되면서 계속 경기 변동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은 우째된 일인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 사건을 우리가 아주 고유명사로 대공황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디프레션. 디프레션, 공황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뭐 조금 심한 경기 침체인데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은 그때는 아주 특이한 그런 침체였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그게 언제 해결됐냐 그러면 1929년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를 덮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되고 2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완전히 해결됐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교과서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배웠죠. 그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뭔가 경제학자들이 보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따름인 거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2차 대전으로 결정됐냐? 2차 대전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건 엄청난 경제적 최대 경제 정책입니다.
부수고 만들고가 뭔가 하면 엄청난 속도로 모든 공장을 24시간 돌리면서 부수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럼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공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뭐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정책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여를 하긴 했죠. 그러나 그런 개입적인 정책이 사실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뉴딜 정책을 하게 됐던 기반 자체가 아까 말한 케인즈가 쓰는 일반 이론책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대공황이 발생했는 경우에 즉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할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말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이용해가지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라고 뭔가 하면 나름대로 이제 썰을 푸는 거죠. 그 썰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 프레임워크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뭔가 좋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거란 거죠.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국가경제 운영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알아서 돌아가겠지, 잘 돌아가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특히 뭔가 하면 가장 실용적으로 거시경제가 필요한 사람은 정책 입안자들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과정을 쭉 잘 이해해야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 정책 운영 원리 및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운영 원리 및 효과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금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완전히 없진 않죠. 완전히 없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효과마저도 뭔가 하면 논란이 많습니다. 효과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마저도 이제 슬렁슬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가 적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제, 국가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아주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적은 효과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경제정책이 만능일 것이다. 이걸 배워가지고 경제정책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론이고 물론 이번 학기에 그 결론을 다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알겠지만 이제 거시를 배우고 나면 쭉 깊이 있게 다 연구하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보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 틀을 배우라는 이야기죠.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이 답일까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배우고 이 전체 운영 틀을 배우고 그 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러 뭔가 견해들을 보고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것이 맞는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이 용어만 해도 성장, 저축, 투자, 물가, 고용, 이자, 국제수지, 환율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배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중에서 아마 우선순위로 뒤로 잘라보려니까 안 되면 시간이 모자라면 국제수지와 환율은 빠질 겁니다. 빠지고 개방까지는 가지 말고 그 점 틀까지만 배워. 시간이 있으면 가능한 여기까지 조금은 훑고는 싶은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요거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수학습 과목은 아까 설명했죠. 원론 미시를 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배우는 데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주로 강의식입니다. 주로 강의식이고 그래서 일단 배우고 공부를 해야지 내용을 이해하죠. 그리고 뭔가 좀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환영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설명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토론도 하겠습니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비대면을 하면 장점이 있는 것이 뭐 그 뭔가 좀 뭐라 그러나 좀 저기 부끄러움을 타는 학생은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채팅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직접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고 언제든지 수업 중간에 질문하는 걸 환영합니다. 내 말 중간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줘도 좋고 뭔가 하면 또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불편하면 뭔가 하면 채팅을 통해서라도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 리더의 뭔가 하면 채팅 기능이 따로 있죠. 스마트 리더의 뭔가 하면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뭔가 하면 내한테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 중간에도 토론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풀어도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 과목은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현실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것이 현실이죠. 러시아가 침범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스위프트에서 뭔가 하면 뭐 러시아를 몰아내고 뭐 물론 스위프트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전문적이죠. 그건 화폐금융론이나 금융론을 배워야 됩니다. 금융을 배워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되는지 물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금융을 잠시 배웁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사회 현상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이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과 목표라고 해가지고 뭐 적어는 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다시 반복인데 조금 몇 자 더 적어가 반복합니다. 국가 경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세부 내용을 학습한다.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변수인 GDP 이번 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24장은 물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GDP의 결정 변수 및 경제 성장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가 더 성장을 잘하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빠른 성장으로 이 정도까지 왔느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 금융제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 화폐와 통화제도,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화폐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장기관계 결국 화폐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물가가 뭐가 결정하느냐 통화량입니다. 장기관계야. 결론은 이야기하지만 개방경제의 기본 개념 외국과 무역을 할 경우에 지금 배웠던 폐쇄경제 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가 추가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하나의 식으로 만듭니다. 그게 하나의 모형입니다. 국가경제 모형. 그 모형을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정책이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모형에서 어떤 것이 변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되는 성장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정책 효과를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번 학기 못하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정책 이게 이제 마지막은 정책이라는 것이 비용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짜 정책이 없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잘 이야기한 것이 no free lunch입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도 공짜가 없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써가지고 누가 좀 좋아졌으면 분명히 엄청난 나중에 뭔가 하면 그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뭔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나중에 갚아야 될 액수는 지금 정책으로 좋아진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쓰는 거죠. 국가가 뭔가 하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세금까지 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 쓸 수 있으면 뭐 뒤에 후끈 안 났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 쓸 수 있습니다. 단지 뭔가 하면 지금 세금을 더 거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뭔가 급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거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는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더 쓰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 더 쓰면 그 돈은 그걸 국가 부채로 쌓여가지고 결국은 후대 여러분들이 그걸 갖게 되는 겁니다. 별로 효과도 없었는데 사실은 부채는 더 쌓여가지고 사실은 그 효과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나중에 후대들이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재정정책의 비용이고 효과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더 찍어냈다. 돈을 더 찍어내면 그 찍어낸 결과는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남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은 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정책인데 그걸 쓰고 나가지고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사들였죠. 사들이고 사들인 만큼 현금을 더 통화를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돈을 더 발행했지만 돈만큼 중앙은행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채권 팔면 회수된 돈을 다시 발행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회수된 돈,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시키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버리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샀던 채권을 팔아버리면 팔 만큼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중앙은행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하면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통화량이 주는 것은 경기를 나쁘게 합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는 나빠지는 겁니다. 반대 효과가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통화당국이 엄청난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골치 덩어리가 있는 것이 지금 사들인 채권을 팔 때는 그 채권 가격이 살 때 가격보다 엄청 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낮은 이자율 때 채권을 샀는 거죠.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입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채권인데. 근데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기 전에 팔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상화되면서 저금리, 초저금리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정상화되겠죠. 그럼 이자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는 채권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고 난 뒤에 채권을 팔려고 그러면 내가 살 때보다 받는 액수가 훨씬 줄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재정은 파탄이 나는 거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밸런스 시트 조정을 한다, 뭐 양적 긴축을 한다 말을 하는데 그게 말대로 못 안 돼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이제 폭탄을 두고 중앙은행이 있는 겁니다. 미국 페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또 미국 따라한다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거의 한 15조 정도의 이 채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뭔가 폭탄인 거죠. 그만큼 폭탄.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정책도 마찬가지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없다는 것이 여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디테일한 룰. 자, 먼저 출석은 결석 9회면 9회를 초과하면 F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50분 수업이죠. 50분 수업으로 월요일에 2시간, 수요일에 1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분 수업 기준으로 결석 9회면 자동적으로 출석 미달로 F를 주게 됩니다. 즉 월요일 수업을 참가 안 하면 한 번에 결석이 2일이 됩니다. 결석이 2회가 됩니다. 수요일은 결석 1회겠지만 월요일은 2시간이기 때문에 결석이 2회로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출석 미달 기준은 9회, 50분 수업 기준으로 9회다. 그 다음에 수업 운영 방식은 뭐 아까 말했죠. 강의, 토론, 문답.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연습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어주길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풀어주겠습니다. 특히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가까우면 그때 한번 다 풀어보고 아무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몰아가지고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성적은 과제하고 출석이 한 20%, 과제하고 출석, 과제가 4번 있습니다. 4번 있고 그 다음에 출석 합쳐가지고 한 20%,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5%.
합치면 100%죠. 그런 식으로 일단 배정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색깔인데 조금 이제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운영 방식을 좀 바꾸면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퀴즈를 할까 싶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집중력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날 수업했던 내용을 그날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그날 그 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퀴즈를 하게 되면 그 퀴즈가 더하게 되면 여기서 전체 이게 좀 비율이 줄고 퀴즈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수업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제 그때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는 것이 출석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퀴즈를 칠 때 자기가 빠졌다 그러면 그 퀴즈 성적이 0점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더블 페널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출석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수업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참고로 매주 강의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수업에 참가하라라는 거죠. 종이를 낭비하기 위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한 장에 슬라이드 한 6장씩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줄이라도 끊고 그다음에 메모라도 남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만 보고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 슬라이드에다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조금 더 이해를 도우는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출력해서 수업을 참가하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 강의지만 강의실에 출석한 것에 준하는 복장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편의상 또는 이제 지금 현재 대외 사정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라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합니다.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비대면 강의를 하더라도 이건 강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하고 똑같은 강의에 접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딱 정자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집에서 듣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문에 뭔가 열쇠를 닫아 놓는다든지 밖에 붙여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났지만 첫해 비대면 강의 할 때는 중간에 어머님 들어오시고 뭔가 하면 개가 들어오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뭔가 하면 수업하면서 개를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인터넷 환경이 확보된 곳에서 수업을 참가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업 중간에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단 조퇴가 되어버렸다. 아니면 불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개인적인 손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환경을 잘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혹시나 이동 중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절대 이건 인정 안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동 중에 핸드폰을 들고 옆에 어머님이 운전하면서 앉아가지고 뭔가 수업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수업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이동 중에 참가하는 것은 수업 참가가 아닙니다. 학교 오는데 좀 늦었다 그러면 학교 딱 도착해가지고 그때 시켜요. 조금 지각하는 게 낫죠. 이동 중에 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석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이걸 뭔가 하면 그 중간에 스크린샷도 남깁니다. 남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동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카메라를 끈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 카메라 문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할 수 없이 목회하는 학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유 없이 끈 학생 아니면 이 카메라 위치에 뭔가 하면 다른 사진을 올린 학생 배경은 좋아요. 좋지만 다른 사진을 올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출석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좌석에 교실에서 수업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와 똑같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참가하기 바랍니다. 즉 수업 중 화면에서 얼굴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죠? 자 이제 좀 켰네요. 자 이게 수업 규정입니다. 그 다음 교재는 물론 미션을 들었으면 쓴 학생도 있겠지만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교재를 씁니다.
그레고리 맨큐의 교재, 그레고리 맨큐의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 현재는 9판입니다. 9판인데 교재는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하겁니다. 맨큐의 경제학. 뭐 좀 이 문제가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아령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용도를 가지지만, 그래서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힘이 들어서 미시거시가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뭐 잘라가지고 뭐 나눠가 들고 다니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뭐 지금은 뭔가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놔두고라도 꼭 이 책을 이 책 정도는 꼭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한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을 안 듣더라도 경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기 위한 사전 역할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는 좋은 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경제학교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재를 통틀어 가지고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번역판이 나와 있는 책이고 9판까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책이 지금 교재로 쓰는 것이 20년,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거의 20년 가게 되는데 뭐 중간에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는 책으로 바꾸는 것을 몇 번 트라이는 해봤는데 워낙 오래됐고 워낙 많은 그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책을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 교재는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데서 강점이 있지만 경제학 원론이나 개론 수준에서 뭔가 우리나라 현실까지는 잘 설명을 하는 게 많지는 않죠.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여러 이제 깔끔하게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교과서가 잘 이제 그 편집돼 있고 내용이 뭔가 하면 예지가 잘 돼 있고 뭐 그런 것은 뭐 현재로서는 뭔가 딴 것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사골같이 계속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교재를 씁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교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교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교재 및 참고 도서는 뭐 딴 책, 뭐 책이 경제 관련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든지 좋지만 실제 살아있는 경제를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신문의 경제난 읽기 또는 뭐 인터넷에 경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읽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읽어봐라라는 거죠. 읽고 궁금하면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 디테일하게 주차별 수업 계획 뭐 쭉 나열해놨습니다. 23장. 이 교재가 미시거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시는 23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겠지만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차 연습문제 1, 5, 6, 7, 9, 10. 그래서 매 장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연습 문제라는 것은 이제 연습 문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잠깐만요. 연습 문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참 고쳐놔야 되겠네요.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응용 문제 번호를 여기 해놨습니다. 응용 문제 이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풀어가지고 물론 다 푸는 것이었죠.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해. 그래서 연습 문제 이걸 풀어가지고 매장 풀어가지고 제출할 필요는 없고 여기 중간에 이제 제출할 시기를 내가 지금 해놨습니다. 여기 4주차에 과제 제출이 돼 있죠, 그죠? 이때 요 23, 20, 24, 25장 연습 문제 푼 것을 응용 문제 푼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스마트 리드에 과제 제출이 있죠, 그죠? 거기다 탑재를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도 좋고 스캔을 해도 좋고 뭐 어떤 방식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 저기 뭐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써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답만 풀이 과정만 잘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과제로 주어진 겁니다. 연수 문제 이렇게. 그래서 첫 주에는 23장,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3장하고 24장,
그 다음 주에는 그 세 번째 주에는 24장 물가, 세 번째 주까지 이렇게 24장 물가까지 보고, 그 다음 25장은 생산과 성장,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주째는 5주차에는 저축과 투자, 그 다음 금융제도, 6주차에는 재무이론의 기초.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이 많은 주식시장, 뭐 주식시장의 주가의 결정 원리입니다. 이론적인 주가의 결정 원리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7주차에는 자연실험률,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고, 9주차에는 통화제도, 10주차에는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그것을 설명하고, 11주차에는 개방경제의 개념, 12주차에는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 즉 이제 모형을 이제 전체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총수요와 총공급, 이거는 이제 전체 모형,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합쳐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모형으로 만든 뒤에 그 모형에서 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3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는 못할 것이고 한 서너 장 정도는 빠질 겁니다.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속초에 이야기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수업은 강의실 수업이죠. 강의실 수업인데 지금 코로나 상태가 워낙 위중해가지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 오미크론 덕에 아주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피크는 아직 도달 안 했지만 3월 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내에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예를 보니까 뭐 유럽의 나라들의 예를 보니까 피크 찍으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별다른 뭔가 하면 특별한 이상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 사태는 아마 3월 말 되는 정도가 되면 종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정도쯤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주별 리스트에 줌 리스트를 올린 것이 중간고사까지만 올렸습니다. 까지만 올렸고 중간고사나 그때부터 아니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얼마나 급격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방침에 따르는 거죠. 교육부가 뭔가 뭐 어떤 방침을 내면 거기에 따라가 학교가 방침을 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다 대면 수업 하는데 이 수업만 뭔가 하면 비대면으로 계속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면 수업 환경을 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다시 뭐 물론 당연히 대면 수업을 안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는데 이 비대면 수업이 한 학기 내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한번 처음에 밝혀둡니다. 밝혀두고 뭐 그러면 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은 좀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안 되면 중간고사 이후에 뭐 집을 이렇게 거주할 때를 다시 뭐 찾고 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놓겠습니다. 자, 이상이 이번 학기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이 수업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 질문이 없나요? 뭐 채팅으로도 질문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상으로는 질문 없는 걸 보고 이제 수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9개 정도, 뭐 1 빼고 나면 8개 정도죠. 자, 아까 예고를 했죠. 미시와 거시, 경제학을 크게 두 개 나눈다라는 거. 자, 거시경제학에서 뭘 배울 것이냐, 디테일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디테일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왜 첫 번째 국민소득의 측정이냐라는 거죠. 왜 이걸 먼저 배우느냐.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학은 크게 나눠서 미시와 거시를 나눈다. 미시경제학은 개별 가게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루는 경제학의 한 학문이다. 라는 거죠. 미시경제학은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그래프죠. 그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적인 그래프가 다가 아니라 그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제학,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본 틀이 된 겁니다. 경제의 틀이라는 거죠. 시장 경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제. 자, 물론 이제 뭐 이념상에서는 이념 논쟁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많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장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입니다. 물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발전도 할 수 있고 좋은 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 그래서 흘러가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뭔가 하면 그건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상은 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를 뭔가 하면 극복하려고 그러면 뭔가 모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물리방아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떠올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경제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경제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냐 안 해도 되느냐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또 못 들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라서 이게 뭐 인터넷 환경에 좀 문제가 있고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첫 수업 시간 이 수업 시간은 출석을 이 결석으로 카운트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석으로 카운트 안 하겠으니까 이번 시간은 출결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또 뭐 지금 수강 재신청 변경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렇게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 경제를 그러면 시장 경제, 수요 공급 법칙,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게 싫어가지고 뭔가 하면 다른 선택을 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소위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이전이 소련이었죠.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소련은 소위 그 반시장 경제였죠. 공산주의 국가였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뭔가 하면 뭐 서방같이 뭔가 완전 시장 경제는 아니죠. 아니고 뭐 독재 뭐 아니면 그런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짬뽕이 돼 있죠. 여전히 뭔가 하면 옛날에 공산주의적인 잔재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장 경제입니다. 경제고. 그런데 러시아로 망하기 전에 소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양대 강국이었죠. 양대 강국일 때 소련은 소위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죠. 그 공산주의에서는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고 그때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 정책 당국은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각 어떤 기업소에서 얼마씩 만들지 어떤 재료를 넣어 어떤 만들지 다 결정해 줍니다. 국가가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다 시키는 거죠. 시장이 없으면 뭔가 하면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국가가 그걸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 빌리려고 그러면 대신에 다른 뭔가 가격이나 아니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로 나온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게
왜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됐느냐. 소련이 그래서 완전히 파편화되면서 다 망하고 그 나라들이 뭔가 하면 다 저렇게 독립해가지고 독립국 이남이라고 해가 다 독립해가지고 지금 서방 진영으로 다 가고 나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너무 뿔떡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건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진짜 러시아가 그 소련이 폭파하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 뒤에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또한 러시아에서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뭔가 하면 유전 개발 같은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된 거죠. 서방 자본들이 들어가지고 잘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유전이 개발돼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산업, 세계 1위의 산업입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 돈을 벌어가지고 국방력을 재건해가지고 지금 과거 영광을 찾겠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나라부터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좀 전 세계를 지금 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소련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시장 경제를 안착하고 뭔가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계획 경제를 잘하면 시장 경제보다 못할 수가 없다. 똑같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론을 따름이고 사람이 뭔가 하면 매번 변하는 그 복잡 다단한 모든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을 수시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다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게 운영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 그 소련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결국 경쟁을 하다 경쟁이 안 되니까 소련이 결국은 나가 떨어진 거죠. 나가 떨어지면서 양 강국에서 갑자기 내용을 보니까 뭔가 경제력으로 봐가 진짜 군사력으로는 양 강국인데 미국하고 비등비등했는데 경제력을 보니까 뭔가 하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게 이제 실제 시장 경제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선택해본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 가지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채택하던 중국도 뭔가 하면 경제만은 정치는 여전히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제만은 그냥 시장 경제로 놔뒀죠. 그래서 뭔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 성장을 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은 이제 속마음이 나오죠. 속마음이 나온 것이 시장 경제로 놔둔 것이 실제 뭔가 한 5년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시장 경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지만 정부에서 미주알 고주알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최근 정권 이런 이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죠. 두 정권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개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 중국은 진짜 시장을 개입 안 하는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뭔가 진짜 시장을 개입 안 하는 그런 시장 경제를 했습니다. 그 덕에 그런 식으로 빠른 성장을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죠. 최근에 중국을 보면. 그래서 기업도 마음에 안 들면 날리고 우리 체제에 안 맞다 그러면 날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보는 그런 경제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저러면 중국이 지금은 조금 지금까지 최근에 몇십 년 성장 덕에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시장 경제가 제대로 안 돌면서 결국 급격한 비효율에 빠지면서 성장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장이 줄더라도 정치적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선택해가지고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계획 경제를 해야 되는데 계획 경제를 보니까 다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시장으로 그런 나라마저도 시장 경제로 가더라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그렇게 안 간 나라가 있죠.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쿠바라든지 몇몇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대신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살림살이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안 좋고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지고 미시에서 배우는 수요 공급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뭔가 이게 경제학자들이 고안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용어 자체가 아담 스미스 국보론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뭐 사실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인간은 뭐 어떻게 필요하면 뭔가 물건이 있으면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거래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둘이서 거래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아담 스미스 때부터 왜 그렇게 강조됐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가정화된 원인은 뭐냐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전은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 이전이죠. 산업혁명 이전은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소위 뭐 일종의 뭔가 하면 뭐랄까 상공업 정도의 거래, 상공업 정도의 거래. 대부분 작업자족이었고 일부 뭔가 하면 뭐 일부 장비, 그러니까 뭐 쟁기라든지 그런 농업 시대에서의 그런 것들이 거래 대상이었죠. 거래 대상이었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 방식이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공장제와 분업이 되면서 거래할 양이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작업자족이었고 아주 일부분만 남들한테 바꿔가지고 뭐 살았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죠. 정반대가 되고 요즘 모든 사람들은 다 분업과 특화죠. 나는 내 쓰는 물건 중에서 뭔가 내가 만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활동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 사오는 거죠. 그리고 물건들은 다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공장제 생산이 되고 나니까 뭔가 하면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니까 시장이 뭔가 하면 경제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의 필요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를 원활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소위 경제학이라는 것의 틀을 잡을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해서 민식경제학의 틀이고 경제학의 가장 바탕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라는 거죠. 효율적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시장을 통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뭐 공공재나 공유 자원이나 아니면 독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시에서 배웠으면 배제성과 그다음 경합성이 없는 재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보통 재화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건데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지금 말한 세 가지 형태입니다. 공공재나 공유자원이나 아니면 독점재 이런 것은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획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아니면 정부가 기획을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하고 뭐 그런 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부 재화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라는 것이 미시경제학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고 거시경제학은 1학기 때 아니가 뭐 미시에서 배운 내용이고 거시경제학은 국가 단위의 경제다라는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대공황 있을 때 일단 이 상태에서 뭔가 하면 그냥 경제를 놔둬가지고 잘 운영됐는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기존 불황과 다르게 경제가 회복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때 그랬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거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여전히 논문도 나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페드 의장이 그 대공황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페드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그걸 극복하고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왜 그래 됐느냐에 대해 가지고 뭐 그래서 뭔가 하면 그런 이제 그대로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 그런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도 뭔가 하면 자동 조정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뭔가 국가가 뭘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라 그러면 국가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 성장 등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이 경제 전반인데 이 시하고 가장 큰 차이는 경제 전반을 국가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국가 단위 분석이 없어요. 그냥 소비자의 이론 아니면 기업 이론 이런 거죠. 소비자 한 물건에 대한 시장이죠. 그런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모든 것의 분석이 하나의 국가 단위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성장, 인플레이션, 실업, 이자율, 환율, 격상수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입니다. 좀 많이 나가버리면 만약에 이제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되고 발전돼 가지고 한 나라가 됐다. 국경 개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거시경제학은 없어질 겁니다. 지구가 진짜 하나가 됐다 그러면 거시경제학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국경이 있고 국가별로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돈을 쓸 수가 있고 돈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한 국가 단위로 경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에서의 분석입니다. 좀 멀리 나가면 국가가 없어지면 거시경제학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경제, 국가 단위 경제, 국가 단위의 경제가 뭐냐라는 거죠. 경제가 뭐냐? 경제가 지금 좋냐? 나쁘냐? 경제 좋아? 지금 경제가 나쁘다던데? 그럼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국가 경제를 표현하는 변수를 하나만 대보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대표 선수가 뭐냐? 이게 바로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한 나라 경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죠. 저 집 어때? 그러면 저 집은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친절하고 아빠가 어떻고 어디 다니고 재산이 많고 그런 거죠. 어때 그다음에 내 친구가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여러 차원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뭔가 저 집 어때?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 집 부자야,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집 부자야, 잘 살아. 그러면 부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총 재산입니다. 재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보다 많으면 잘 산다 그러죠. 우리 집보다 적으면 못 산다 그럽니다. 근데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기준은 납니다. 내보다 잘 살면 잘 산다. 못 살면 못 산다. 라는 거죠. 어쨌든 나를 하든 객관적인 하나의 숫자를 하든 일반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표현할 때는 뭔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이러겠죠. 건면하게 산다 아니면 뭔가 하면 굉장히 뭔가 하면 그 낭비를 많이 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이지만 쉽게 이야기할 때는 잘 사냐 못 사냐 총 자산으로 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 돈 잘 벌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냐 적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사냐 못 사냐의 차원이 두 개 있는데 총 재산으로 봐가지고 우리보다 많냐 적냐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버는 돈 가지고 우리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차원이 다르죠. 이제 변수를 보는 게 다릅니다. 스탁 변수하고 플로 변수가 있는데 총량으로 총 재산을 봐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 차원에서 우리보다 낫냐 못하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 우크라이나 잘 사냐 못 사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죠. 중국이 잘 사냐 못 사냐 할 때 중국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보다 GNP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G2라고 합니다. 그건 전체 양으로 보죠. 양으로 보지만. 그러나 잘 살진 않죠. 그러니까 잘 사냐에 대해 가지고는 뭘 보냐라는 문제인데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우리가 한 서너 배 정도 잘 삽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 보죠. 그 나라 힘세냐? 라고 할 때 국가의 힘을 이야기할 때
지금 푸틴은 국방력으로 봐가 지금 자기가 힘세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국력을 이야기할 때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국방력도 있지만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국방력이 센 사람이 힘이 세겠지만 특히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장기화될수록 소위 경제력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왜 서방이 이겼느냐? 그 미국의 막강한 물량 공급 때문에 이긴 겁니다. 계속적으로 무기들을 찍어가지고 공급해 주니까. 무기와 그 다음에 군인들을 미국에서 전쟁에서 피해 있는 미국에서 계속 유럽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전쟁을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 국가를 평가할 때도 뭔가 하면 첫 번째 보는 것이 경제력이다라는 거죠. 그 경제력이라는 것은 여기 이야기하는 국내 총선입니다. GDP. 그래서 아까 G2 이야기했죠. G2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런 용어를 쓰죠. G2. 뭐 우리나라만 잘 쓰는 용어인데 1인당, 그냥 1인당이 아니라 그냥 GDP. 그 나라 총생산으로 봐가지고 제일 많은 나라가 현재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G2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G5, G7 아니면 G20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G5나 G7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계속 변했는데 변하긴 변했는데 G7, G5에도 들지도 못하죠. 못하고 G20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거기 들었는데 지금은 따지면 우리나라가 G10 정도에 겨우 들어갑니다. GDP로 봐가지고 한 10등 내. 근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9등, 10등, 11등, 12등 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매년 동안 뭐 계속적으로 10등 정도는 하고 있어요. GDP로는. 그런 G자를 붙이는 것이 그레이트라는 건데 그레이트, G2, G5, G7, G20 그레이트라는데 그 그레이트에 뭔가 하면 그레이트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종합적인 의미의 쓰이지만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경제력이다. 그리고 그 경제력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가 이 GDP, 국내 총생산이다. 즉, 그 나라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총생산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재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건데 생산은 뭔가 하면 그 해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하고 다른 그 나라의 한 해 동안에 만들어진 총생산입니다. 그리고 이 GDP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 나라 경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수업 운영에 대해 가지고 월요일 수업이 2시간 연강이죠. 2시간 연강인데 안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안 쉬고 계속 하는데 대신에 월요일은 수업을 조금은 빨리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쳐가지고 1시간 한 15분 정도 내에 마치겠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마치고 12시 한 15분 정도에 마치고 대신에 뭔가 하면 수요일은 조금 더 채워하겠습니다. 뭐 실제 2시간, 1시간 수업인데 운영 자체는 뭔가 하면 75분 수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1시간보다 조금 더 수업을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까지, 15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이나 5분 정도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12시부터 수업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뭐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때는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수업에서 12시 한 11시 55분부터 여러분들이 나간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출석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퇴나 그런 걸로 간주 안 하겠습니다. 네, 수업 운영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은 안 주겠습니다. 안 줬는데 수업 내용은 그럼 못 들으면 어떡하냐에 대해 가지고 수업 내용은 지금 이 수업 내용을 다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나 수업한 것을 수업을 다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놓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나 그런 사유로 다음 수업 때문에 수요일 날 빨리 나가가지고 못 들은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에 가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현재 쉬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가 경제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변수다. 그게 GDP고 총생산이고 총지출이다. 그리고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이 총생산과 총지출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을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경제의 순환 모형도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사회책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때도 이 그림 봤고 고등학교 때도 이 그림 봤을 겁니다. 사회책에 계속 있는 책입니다. 그림입니다. 실제 가장 유용한 거시경제를 전체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국가경제의 틀을 한 절반 정도는 이해하는 겁니다. 전체 틀을.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한 나라의 국가경제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가능하죠. 우리나라면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 주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수도 뭔가 수만 수십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나하나 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수만 수십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때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단순화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에 따라 가지고 개수를 줄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 복잡다능한 경제 주체 5천만 인구, 5천만이 넘는 인구와 많은 기업들, 그거를 많은 기업과 가게 두 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기능에 따라 단순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의 주체죠. 생산의 주체고, 물론 생산을 위해 가지고 고용을 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빌려오고 돈을 빌려와서 생산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해서 생산하는 주체가 기업이고, 이 가게는 고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가게에서 일꾼들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기업에서 일하는 거죠. 그 다음 가게는 하나의 소비 주체입니다.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산다는 것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 주체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게가 여윳돈이 있으면 그 여윳돈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건 예금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게는 소비 주체, 생산의 주체 기업과 가게의 주체 기업. 이 두 개로 전체 경제, 국가 경제의 주체를 가장 대표적인 두 주체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고, 국가 경제는 뭐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두 주체가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함으로써 돌아갑니다. 근데 만나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에 첫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죠. 이거는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가게가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것이 물건이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물건이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도 되죠. 머리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팔면 이게 가게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물건이 가는 거죠. 재화 서비스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가는 건 아니죠. 샀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반대급부로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파란 선이 하늘색 선이 돈이 흐르는 채널입니다. 돈이 흐르는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 빨간 선 따라 가지고 물건이 흐르고 재화와 서비스가 흐르고 이 반대로 뭔가 하면 이 반대급부로 주는 돈이 이렇게 파란 선으로 흐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과 가게가 둘이 만나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거래입니다. 근데 이 두 주체는 여기서 하나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거래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죠. 아까 가게라는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그냥 공장에서 뭐 기업이 뭔가 모든 물건을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장도 필요하고 원자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가게로부터 다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온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가 가지고 있는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빌려줬으면 기업은 여기 준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노동에 대해 가지고는 임금을 주죠. 매달 월급을 주는 겁니다. 노동을 데리고 와서 대신에 매달 월급을 주고,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가게로부터 땅을 빌려 가지고 공장을 운영했다, 아니면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해 가지고 가게 임대료를 매달 그 가게들은 뭔가 하면 지대로 가게 임대료를 가게한테 주는 거죠. 주고. 그다음 자본.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맡기죠.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돈을 은행은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겁니다.
기업은 뭔가 물론 은행을 통하기도 하고 직접 금융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뭔가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내면 그 이자를 가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두 주체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다. 이게 경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제는 이런 흐름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표현할 때 경제는 잘 굴러가나? 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잘 굴러가느냐, 경제가 잘 굴러가느냐? 라는 것은 이 흐름이 잘 되느냐는 거죠. 이게 잘 되면 고용도 잘 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물건도 잘 팔리고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물건이. 그리고 이 물건에 따라 가지고 이 바깥도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똑같은 만큼 잘 흘러야지 경제가 문제없이 잘 흘러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는 이 흐름입니다. 흐름이 바로 경제다 하는 거죠. 이게 잘 흘러가면 경제가 잘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잘 안 흐르는 거죠. 그때는 불황이 생겼다.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는 그 흐름이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러면 흐르는 것은 양으로 측정하는 거죠. 집에 뭔가 흐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 수도, 전기, 가스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파이프에 흐른 양으로 측정합니다. 계량기가 달려있죠. 수도 계량기에 뭔가 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그거 보면 흐른 양이 톤수로 나옵니다. 가스도 계량기에 가스 흐른 양이 나옵니다. 전기도 전기 흐른 양이 눈에는 안 보이는 전기지만 선에 따라 흐른 양이 계량기에 나타납니다. 한 달 단위로 그걸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흐른 양을 측정한 것이 한 달의 경제력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경제에서는 매달 측정하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기별로 측정합니다. 분기별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비교할 때는 연 단위로 1년 4분기 합친 양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의 GDP가 얼마냐 그럴 때는 보통 연간 이 흐른 양으로 봅니다. 연간 이 흐른 양으로 어떤 나라가 더 많냐 아니면 적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경제를 국가 경제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고 그게 이제 경제를 측정하는 그다음에 국가의 국력을 또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 경제를 측정하는 하나의 GDP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